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루비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책은 에이지 출판사의 서영수님 지음 2022년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은이는 2006년부터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금융부분 애널리스트로 활동 중이시고 7차례 정도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금융 전문가 중 한 분이시죠. 금융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분석해온 국내의 유일한 애널리스트라는 평가도 받고 계시고요. 이분의 에필로그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강남 아파트 가격이 미국 맨해튼의 평당 가격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다. 자산은 버블 국면에 진입하면 그 자체의 관성으로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다. 언젠가 터질 것을 알지만 적어도 내 앞은 아닐 것이라는 낙관론. 정부가 무언가 할 것이라는 학습 효과가 지금과 같은 2030 세대의 비이성적인 추격 매수까지 양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FRB의 기준금리가 본격화되고 임대차 3법의 효력이 어느 정도 둔화되는 2023년 전후를 정점으로 하락 반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가 뒤늦게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좀 더 강화된 부동산 시장 안정책을 내놓지만 선거를 앞두고 상승 추세를 꺾을 정도로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자산이 비이성적으로 오른 후 비이성적 매수자가 더 이상 매수하지 못할 때 가격은 폭락하고 만다. 이제 관심은 언제 하락 전환할 것인지, 주택가격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맞춰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첫째, 가계의 위험 수준을 평가했다. 가계부채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고 원금을 안 갚는 단기 부채로 부채의 질적 위험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시기와 비교해도 결코 위험이 작지 않다. 반면 부채의 규모와 위험 수준 실태 파악조차 어려워 위험을 키우고 있다. 부채 위기의 뇌관이 될지 모를 갭 투자, 비은행의 상가와 대지 등 비주택 부동산 투자, 중소법인의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한 정보는 초보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둘째, 주택 시장이 하락할 경우 한국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감내 능력을 평가했다. 부동산 시장은 후진적 구조로 가격 하락 시에 거래량이 급감하면 시장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경매 시장 의존도가 높다. 건설 분야 역시 미분양 급증에 따른 부실 사업장 증가 불가피하다. 지방은 공급 물량 과다와 취약한 매수 여력으로 훨씬 더 문제가 커진다. 이로 인해 부동산 PF 대출, 은행의 신용대출, 중소법인 대출, 임대 사업자 대출 등에서 무수익 여신이 크게 늘어난다. 여기에 대지, 상가 등 비은행을 중심으로 한 비주택 담보대출은 고유의 특성상 부실화 위험이 더 크다. 주택시장의 뇌관이 갭투자라면 비은행, 비주택 담보대출이 금융권 부실의 뇌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아울러 내수경제에 지나친 부동산 의존도로 고용 감소, 소비 부진 등을 심각하게 겪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갑자기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부채 위기가 찾아온다면 한국 경제 자체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하지만 1, 2년 뒤에 주택가격이 정점을 기록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선제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여 주택시장을 연착륙시킬 수도 있다. 그러려면 위기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충당금 및 자본 확충을 통해 금융권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하며 나아가 수출과 부동산 의존형 경제체제를 고용과 서비스업 의존형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가계부채를 추가적 비용 없이 100% 이하로 낮추더라도 한국은 세계 상위권 정부 부채 과다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즉 부채 구조조정의 성공 확률이 매우 낮아졌음을 뜻한다. 보다 탁월한 국내외 전문가의 확보와 함께 여야 간 경쟁에서 벗어난 합리적인 부채 구조 조정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과 비용 감수가 불가피하므로 국민 설득은 반드시 해야 할 선결 과제다. 2018년 9.13 대책은 사실상 실패한 부채 구조조정이자 경제개혁 정책이었다. 실패의 원인을 정책 집행자의 전문성 결여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고통과 인내가 필요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설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자, 이 가운데서도 무주택자에게 조언한다면 주택 매수 시기를 2022년 이후로 늦출 것을 권한다. 가능하면 임대차 3법을 적극 활용하고 불필요한 부채를 줄여 주택 매수 자금을 모아둘 필요가 있다. 만일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하락한다면 이는 대다수 무주택자가 사고 싶어도 현금이 없어 집을 못 산다는 것과 같다. 반대로 설명하면 충분한 현금을 확보한 무주택자는 원하는 주택을 저렴이 가격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매시장을 주시해 보기를 권한다. 주택시장 투자자에게도 과거의 고위험 투자에서 가치주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변경할 것을 권한다. 시간 문제일 뿐 대출 규제는 강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시장을 주도한 2030 세대의 영향력 약화가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위기에 지나치게 베팅하는 등 한쪽에 치우치기보다 정부 정책과 향후 시장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기를 권한다. 시장의 변동성은 현명한 투자자에게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빚이란 무엇인가? 필자는 2019년 9월 대한민국 가계부채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의 실체와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발간한 지 2년이 지났으나 달라진 점은 많지 않다. 가계부채에 대한 통계의 오류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부채 증가를 이용한 정부의 경기부양 기조 역시 그대로다. 그 결과 대출 급증으로 인한 집값 급등 현상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기관차와 같은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결국 누가 나서서 기관차의 속도를 늦춰 세울지 아니면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 동반하여 터지는 시한폭탄이 될지 지켜보기만 해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그 실태를 모르는 것은 자체가 위험이고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 위험의 현황부터 짚어보고자 한다. 빚, 즉 대출금은 우리에게 없어서 안 될 존재다. 평생을 소비하는 집인데 수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직장인이 현금으로만 산다면 은퇴할 시점이 되어서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면 직장에 들어간 지 5에서 10년 만에 내 집을 살 수 있다. 일자리를 잃으면 대출금으로 생활자금을 충당할 수도 있고 암에 걸려 수천만 원의 수술비가 없어 생명이 위태로울 때 대출금은 생명의 은인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다. 당장 현금이 없어서 원하는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도 있고 심지어 수천만 원 하는 자동차도 약간의 현금만 있다면 빚을 이용해 쉽게 살 수 있다. 빚은 기업에게도 꼭 필요한 존재다. 대출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기업 모델을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투자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천재지변, 경영 환경의 변화 등 경영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 대다수 기업이 이를 버티지 못하고 파산에 처할 수도 있다. 대출이라는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쓰고 있는 각종 신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등은 꿈으로 만났을지도 모른다. 빚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생명수와 같은 존재인 것이다. 이제 좀 더 관점을 넓혀보자. 국가경제 관점에서 부채를 보면 또 다른 의미를 얻을 수 있다. 대출이 있기에 기업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많은 고용을 창출할 것이며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 소비 수준의 차이를 소득 때문만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금융의 성숙도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에서는 대출을 이용해 집과 차를 사는 것도 암수술을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부담하기 어려운 막대한 이자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중국, 베트남 등 많은 개도국이 가파른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금융의 성장, 즉 대출이 증가하면서 투자와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처럼 기업의 투자가 국내 총 생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나라에게 빚이란 존재는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빚이 정말 우리에게 언제나 좋기만 할까? 언젠가는 갚아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쓰다가 갚아야 할 시점에 갚지 못하면 엄한 대가가 따른다. 대출을 쓰다가 이자를 갚지 못하면 고금리의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갚지 못하면 원금까지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이자를 갚지 못하면 더 심각해진다. 일정 기간까지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살고 있는 집을 은행에 빼앗기기도 한다. 시세 대비 2에서 30% 이상 낮은 경매 가격에 연체 이자와 경매 비용을 빼고 나면 LTV가 충분히 높아도 정작 하나도 못 챙기고 쫓겨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신용사회로 발전하면서 빚을 갚지 못해 생기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대출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 여타 금융서비스도 순식간에 중단된다. 그동안 빚을 통해 얻었던 모든 혜택이 한순간에 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한다면 개인은 순식간에 한계 계층으로 추락해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 빚은 물과 같은 자유재가 아니라 필요하지만 남용하면 반드시 대가가 돌아오는 중독성이 높은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존재다. 자산버블의 붕괴가 금융위기로?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에 사용되었을까? 대출금이 안전하고 수익성이 좋은 곳에 투자되었다면 설령 부채 위험이 커 보여도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도박과 같은 투자 자금으로 이용되었다면 부채의 상환 불이행 위험은 보기보다 클 수 있다. 왜냐하면 대출금을 자산 투자에 사용할 때는 투자자가 위험보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현금 상환 부담이 적은 이자만 내는 단기 대출 중심으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려는 것도 같은 이유다. 아무리 은행이 위험 관리를 강화해도 채무자 스스로가 위험 관리를 포기하고 수익 극대화만 쫓는다면 상당수는 채무 불이행 사고를 피할 수 없다. 이를 알고 있는 은행도 마찬가지다.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담보만 보고 갚을 능력 대비 과도하게 대출을 해주다 보니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바로 대출을 회수하려 든다. 집값이 하락하면 채무자는 부채 상환 압박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가계 파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이 파산하고 나아가 금융회사가 동방 파산, 신용 경색이라는 악순환에 빠져든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가계부채가 금융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지 여부는 늘어난 대출 가운데 얼마나 부동산 등 자산 투자에 이용되었는지, 대출로 만들어진 자산 거품이 터질지에 달려있다.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해도 자산 투자에 이용되지 않았다면 설령 대출 자금의 대부분이 자산 투자에 이용되었다 해도 자산 버블이 발생하지 않아 가격 하락 위험이 낮다면 부채 위기의 발생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 고소득층, 고신용자 비중 중심으로 대출이 이루어져 1인당 대출금이 크게 늘어났다면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자산 투자에 대출 자금이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소득이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한 1, 2억 원의 빚을 내 소비에 이용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늘어난 대출 286조 원의 대부분이 고신용자가 이용했고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투자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도가 높은 개인이 생활자금이 부족해 300조 원에 가까운 돈을 빌릴 이유는 없지 않은가. 가계부채의 구성을 보더라도 대출금의 상당액이 부동산 등 자산 투자에 이용되었으면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임대사업자 대출 등 부동산 투자와 연관된 대출이 전체 가계부채의 3분의 1을 넘는다. 대출금이 자산 투자에 이용된 것을 집값과 대출의 상관관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2003년 이후 자료를 통해 집값 상승률과 가계대출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자산 가격이 상승해 대출이 늘어나거나 대출이 증가해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보다 상호 영향을 미치며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이는 신용 팽창에 의해 자산 가격이 급등해 자산 버블이 생겼고 자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신용을 이용한 자산 투자를 늘렸음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과거 선진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부채가 급증하는 한편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이 자산 투기에 이용되었을 때 생긴 자산 버블이 부채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했고 버블이 터지는 순간이 부채 위기가 발생되는 시점이 되곤 했다. 1985년에서 89년 일본,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금융위기, 그리고 92년에서 97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의 금융위기, 2007년에서 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아일랜드 위기, 2012년 스페인 금융위기 등 대부분의 금융위기가 부채 급증 과정에서 생긴 자산 버블의 해소 과정에서 나타났다. 미국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까? 인플레이션 문제가 과도하게 돈을 푼 데서 시작되었으므로 결국 돈을 회수하는 정책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경기가 좋은 시기에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을 실시하되 가급적 점진적으로 진행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정책 당국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할 시간을 마련할 수 있고 시장도 충격을 어느 정도 스스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루고 미루다 FOMC에서 갑자기 긴축으로 돌아서서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한꺼번에 인상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때 한국은행도 FRB에 맞춰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탈해 취약한 분야에서 또다시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 과거를 보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05년 12월 3.5%에서 2007년 8월 5%까지 올려야 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 급등 요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미국 FOMC가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기준금리가 역전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 FOMC는 2004년 5월 1%였던 기준금리를 2006년 5.25%까지 17차례나 올렸다. 이 과정에서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더 높은 시기가 이어졌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과거 대비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기여서 기준금리 인상이 집값 급락과 같은 충격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장기간 기준금리 인상으로 저원가성 예금이 대폭 빠져나갔고 결국 이는 2008년 국내 은행 유동성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에서 2%로 인상한다고 가정하자. 금리 인상 영향의 가장 큰 대출은 금리 인하 때 수혜폭이 컸었던 전세자금 대출이다. 2에서 3% 내외의 전세자금 대출은 3에서 4%로 상승할 것이다. 게다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 기준금리 상승은 단지 대출금리만 올리지 않고 은행의 대출 태도도 바꿀 수 있다. 금리가 올라가면 신용 위험이 높아지면서 대출 한도를 줄이고 원리금 분할 상환 요구를 늘릴 것이다. 이미 신용대출은 2023년부터 원리금 분할 상환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어 DSR 규제의 금리 인상까지 지속되면 대출 한도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정부의 정책 보완이 없다면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대출의 팽창으로 올랐던 전세 가격과 집값이 하락 반전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가 주택시장의 고점을 2022년에서 23년으로 보는 것도 미국의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 것 같다. 만일 그때 금융시장 불안이 재현되거나 주택시장이 침체에 진입하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한편 국내 외환시장, 수합시장이 커져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한국은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있다. 한국이 가계부채와 같은 이슈가 터지지 않는다면 일리 있는 주장이다. 실제로 유럽 주요국의 건전성이 한국보다 더 나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전제는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 때만이 가능하다. 만일 집값 하락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가계부채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면 상황은 역전될 것이다. 분명히 미국 FRB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 경제의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블랙스완은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다? 경제만 놓고 보면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마찬가지로 은행이 어느 정도 손실을 입으면 제2금융권은 생사를 결정할 만큼 타격을 입는다.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그랬다. 정작 DLS 등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은 은행에서 발생했지만 외화 유동성 부족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은 증권사의 해외지수 연동 ELS에서 비롯되었다. 필자 역시 부동산 PF, 해외 부동산 펀드 등이 금융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필자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의 경고로 정부가 과감히 대처해 위기를 막았다. 역시나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ELS에서 위기가 발생했다. 다행히 한미 간 통화 수합을 체결하면서 외화 유동성 문제는 해소되었고 2008년 외화 유동성 위기 때처럼 일시적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다. 또 한 번 예고된 위기는 오지 않는다는 격언을 생각나게 했다. 집값 하락으로 인한 금융위기의 발생 원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택시장보다 기타 부동산 관련 대출, 은행보다 제2금융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은 아파트 일반 주택과 같은 주거용 부동산과 상가 오피스텔 토지, 공장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다. 금리가 하락하면 수익률이 가치평가의 핵심인 수익형 부동산의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 더욱이 주택에 대한 투자 규제가 강화되자 자산가들은 투자가 쉽고 LTV가 높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늘려왔다. 이 가운데서도 빌딩,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가 두드러졌다. 그 결과 2021년 6월 서울의 상가 부동산의 평당 거래액이 5년 전 대비 60%나 상승하는 등 수익형 부동산은 양호한 가격 상승 추세를 보였다. 대출금리가 많아 하락해 유지비용이 줄었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자 대출 한도가 늘어나면서 추가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와 가격 상승이 모든 문제를 덮으면서 가격 상승을 만드는 전형적인 버블 축적 현상이 수익형 부동산에도 재현된 것이다. 이는 고위험 대출임에도 상대적으로 정부 규제가 느슨한 틈을 타 금융회사가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린 데 따른 것으로 위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익형 부동산 대출은 2019년까지 4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따라서 2020년 3월 말 펀드와 리츠를 제외한 금융기관의 수익형 부동산 대출 잔액은 322.4조 원까지 늘어났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와 연관된 은행의 부동산업과 부동산 임대업 대출은 2021년 3월 말 전체 기업 대출의 21%인 219조 원으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제조업에 이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상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대출 증가가 가격 상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고위험 대출인데도 이처럼 대출이 단기간에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은 위험이 더 늘어났음을 내포한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경우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침체 환경에서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담보의 경매 시장에서 회수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불안 국면에서는 거래가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매 시장의 매각가율과 매각률이 담보 가치를 결정짓는 잣대가 된다. 문제는 수익형 부동산의 취약한 유동성으로 매각가율과 매각률이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데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수익형 부동산이 어떤 추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주택가락이 하락한 2012년과 19년의 경우 수익형 부동산은 동반 하락했고 상대적으로 하락폭도 컸다. 그 결과 경매 시장의 매각가율 하락폭도 매우 컸다. 실제로 12년과 19년 수도권 상가 매각가율은 57.8%, 52.8%까지 하락한 바 있다. 앞서 설명했듯 LTV 56%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이 절반에 근접하고 1년 만기 도래 대출이 3분의 1에 달한다고 했을 때 주택시장이 침체하면 수익형 부동산은 은행과 제2금융권에 상당한 손실을 입힐 것으로 판단한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많은 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손실로 피해를 입고 도산했다. 그러나 정작 미국 금융위기 당시 도산한 상당수 은행 부실화의 직접적 원인은 유동성이 낮고 담보 비율이 높았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대출과 소상공인 대출 부실화 때문이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주택가격 하락 시에는 금융회사 부실화 위험이 은행보다 상호금융 등 비은행이 훨씬 높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위기를 흡수할 수 있는 대응 능력, 즉 자본력은 어떨까? 2020년 말 순자본 비율은 8.17%로 은행에 비해 자본 여력이 많지 않다. 위험이 한꺼번에 노출된다면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지표들이다. 숨겨져 있던 위험이 드러나면 충격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과도한 신용 팽창과 이에 따른 자산 버블은 언젠가는 터지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계속 버블이 터질 때까지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미리 어느 정도 부채 구조 조정을 할 것인가의 선택만 남는다. 앞서 보았듯이 많은 나라는 선제적 부채 구조조정을 실패해 금융위기를 겪었으며 부채 구조조정 비용 이상의 막대한 정부 지출이 필요했다. 부채와 자산 구조조정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어떤 형태로든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정부 부채 증가는 불가피하다. 일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신용 창출 기능은 크게 위축될 것이고 많은 부동산 및 금융 관련 종사자의 실업으로 급격한 소비 위축을 피하기 어렵다.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신용기능 회복을 위한 막대한 금융회사 구조조정 비용과 소비 진작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 여타 선진국이 그랬듯이 한국도 부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 재정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급증할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부채 구조조정의 진행 여부에 따라 나라별로 정부 부채의 증가폭과 구조조정 이후의 경쟁력은 달랐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 경제 장악력을 높였지만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의 주요국은 사실상 성장 동력을 잃고 아직까지 구조조정의 후유증에서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부채 구조조정은 국가 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요소다. 구조조정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과 비용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이다. 부채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는 정부 부채를 이용해 구조조정 비용을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부 부채가 낮은 국가이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을 통해서 GDP의 160%대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100%대로 낮춘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한국의 정부 부채 규모는 2020년 말 44.8%에서 104.8%까지 상승한다.
구조조정 이후 한국의 정부 부채 규모는 분명히 경계할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주요 유럽국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적다. 더욱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으로 경상흑자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부채 구조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말해준다. 날이 갈수록 와닿고 있는 기준금리의 급등, 턱 밑까지 차오른 부채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을지 그 실제적인 팁들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책들이어서요. 읽으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누비고 또 즐기세요. 여러분은 누비다입니다.